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 또 7월 1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7월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당 대표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일정되는 후보를 차례로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윤상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 품격 토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고요. 그리고 스포츠 먼데이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지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네, 지난달 26일에 도발을 했었는데 닷새 만에 또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를 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 기종이나 비행거리 등 이 자세한 재원은 지금 분석 중이고요. 또 이 성공이냐 실패냐 아직 발사 결과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사에서 우리 군은 당시에 이 26일 발사를 실패했다고 했었는데 북한은 정반대로 다탄두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정반대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 발사가 또 한 번 이 다탄두 시험을 시도했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탄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한 건 지난달 26일 이 발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다탄두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거의 사실 최종 단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동향을 좀 자세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는데. 네. 자, 그런가 하면 김정은 배지가 나타났습니까? 네, 지금 공식 석상에서 이번에 이 김정은 배지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사진이 북한 매체를 통해 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지금 배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모습이었습니다. 좀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간부들의 가슴마다 이 김정은 얼굴, 이 초상화가 그려진 배지가 전부 다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반 주민부터 고위 간부까지 모두 달아야 하는 이른바 이 초상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상휘장 얼굴이 그대로 그려진 배지가 이번에 공식 석상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독 이 초상휘장은 이미 2012년에 제작이 됐었다. 이런 게 사실 북한 당국자를 통해서 알려졌었는데 착용을 한 건 실제로 지금 확인이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좀 처음으로 착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우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상화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 움직임들이 또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배지도 이번에 확인된 배지도 물론이거니와 당 중앙 간부학교 건물의 외벽에 이 선대와 또 김정은 초상화가 이번에 이미 좀 나란히 내걸린 게 확인도 됐습니다. 네. 앞으로 그래서 이 당 규약이나 이 헌법까지 바꿔서 김정은 우상화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지금은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오늘 새벽에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연기가 나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일단 모두 복구가 돼서 지하철 3호선이 모두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3시 40분쯤 새벽 3시 40분쯤에 지하철 3호선과 3호선의 도곡역과 이 대치역 사이에서
특수차인 이 모터카라는 것에서 연기가 나와서 네. 열차 운행을 중단을 했었는데 약 2시간 후쯤인 오전 이 5시 40분쯤에 진화를 완료를 했다면서 다시 열차를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연기는 이 모터카라고 하는 이 배터리에서 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모두 3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서울교통공사는 이 연기가 나자마자 압구정역에서 이 수서역 사이에 이 상선, 하선의 열차를 모두 중단해서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달라면서 이 안전 문자를 발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정상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여론조사가 계속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이 유권자의 60%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미 CBS 방송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70%가 넘는 조사 결과도 지금 나왔습니다. 민주당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이 조사에서 넘기는 했다는데 그래도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해서는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바이든의 정말 친한 이 고향 친구라는 이 제2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미국 CNN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좀 제발 좀 물러나라 달라. 이렇게 공개 서한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TV 토론이 과연 어땠길래 이 정도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중간에 좀 말을 좀 더듬거나 맥락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좀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살짝 좀 이 멍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멍한 모습까지 나오면서 고령이어서 좀 인지력이 사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면서 급기야 지금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물러날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사실상 좀 물러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 이후에 이틀 동안 이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등 4개 주에서 7번이나 유세를 좀 왕성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후보 교체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 가족들과 함께 대통령 별장인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식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미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과 지금 상황상 거취를 좀 상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그냥 예정됐던 이 휴식이다 휴가라고 하면서 일단은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인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 사태의 키를 질 바이든 여사가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가족 모임 지켜보죠. 네.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의회를 전격 해산하면서 이제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 1차 투표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압승을 거둘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프랑스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치러진 1차 총선 투표에서 이 강경 우파 정당이죠. 국민연합 RN이 압승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BFM TV는 여론조사 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강경 우파 국민연합 RN이 33%를 득표해서 전체 의석 577석 중에서 최대 310석을 차지해서 310석을 차지해서 압승을 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법여권의 앙상블은 22%에 그쳐서 지금 3위 정도로 3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투표율이 꽤 높았다고요? 네, 1차 투표율 잠정치가 67%였습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 이 RN이 지금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이에 맞서서 지금 특히 프랑스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 또 조기 총선을 선언을 하면서 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차 투표에서 1위한 강경우파 RN이 이 결선에 가서도 다수당을 차지를 하면 다수당의 지금 총리직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로 이 동거 정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네. 계속 하지만. 네. 예. 자, 방통위 말이죠. 이번 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야당이 통과시킬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야당 주도로 이번 주에 이 본회의가 열리면 이
야당 주도로 해서 방송사법도 말씀하신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특히 이 방통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새 이사 선임 계획을 지난달 28일에 통과를 시켰는데 선임 절차를 이 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좀 강하게 이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급기야 지난주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가 있는 이 정부청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실랑이가 좀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이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이 청사 직원들을 상대로 방문증을 좀 내달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었고 이 출입 확인 절차도 마친 상태였는데 청사 측이 출입 불가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하면서 방문증 교부가 늦어지면서 이런 소동이 좀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 이른바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현 의원은 아니다. 이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이번 주에 이 말씀드렸던 방송사법도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여야 갈등은 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름철 이 더위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대상포진이 오기 쉽다고 합니다. 이거 대상포진은 예방 접종을 하면 그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네, 특히 그래서 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뭐 특히 또 노인분들이나 이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 후유증으로 심한 신경통이 남을 확률이 높아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일단 50세 이상의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8세 이상에서도 이 면역 억제제나 이 면역 저하자, 이 면역이 좀 떨어진 분들도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효과도 좀 개선되고 있어서 더더욱 좀 고려해 보실 만한데요. 접종 후에 대상포진 예방률이 50살 이상은 97%. 70살 이상은 91%로 지금 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걸리면은 바람에 머리카락만 닿아도 정말 쓰리고 송곳으로 좀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시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대상포진에 이미 걸렸던 분들도 10명 중 1명이 재발해서 예방접종은 좀 더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번에 접종을 한번 고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기도 좀 그래서 우리 방송인들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춘천과 전주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고요. 햇볕도 무척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내륙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종일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남해안, 늦은 밤에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50, 산지에는 20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 출구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한남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안성 분기점에서도 사고 나면서 오산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모시고 이 더불어민주당 전대 상황 그리고 전국 전반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이 김성환 의원은 그 지역구는 서울 노원을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들어와서 3선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한다고 의원직 사퇴한 지역에 그 보궐로 지역에? 들어와서 예. 이준석 전 당대표와 두 번 싸우고 네, 현 당대표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 지역입니다. 예. 지금 상임위는 어디십니까? 기재위로 처음에 배정이 됐는데 네. 최근에 내부 조율을 통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산자위로요? 일하게 됐습니다. 산자위는 지난 21대 때도 활동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자원위원회가 에너지 문제나 산업 경제 문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네. 그쪽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 전에 늘 이제 당원 당규를 이제 손을 좀 보잖아요. 네. 당심 비중을 더 높인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8월 18일 날 이제 저희 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그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8명 이상이 출마하면 사전에 이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명 네. 이상 출마하면 8명까지 줄이는 거죠. 대표도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은 중앙위원들이 모두 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앙위원 50%또 당원 권리당원 50%로 해서 예. 당원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저희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이런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지금 후보가 없어서 걱정인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당 대표 경우에 그건 아직 알 수 없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최근에 김두관 의원님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후보 등록이 아직 다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좀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그 저 포기 쪽입니까? 이인영 의원은 아직까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또 최근에 의사가 없다는 네. 확인도 좀 되는데 그 역시 뭐 좀 더 지켜볼 뚜껑은 필요는 열어봐야 있고요.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재명 전 대표만 이제 단독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후보 등록이 예컨대 단독 입 후보를 예상하고 룰을 정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예. 아직까지 대표와 관련해서 뭐 정해놓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후보 등록 여부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후보 등록 게 시점이 언제까지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이겠죠. 8월 18일 전 되면은 뭐 7월이 네. 이제 벌써 예. 1일이 시작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겠네요. 그렇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 전대는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금 뭐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 그 양당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전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비교도 되고 또 흥행에 대한 걱정들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후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 각 당이 어떤 처지에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 아주 헛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새로 나온 후보들은 총선의 민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네. 뭐 후보자가 복수로 나왔다고 해서 흥행이고 아니라고 흥행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총선 민심의 핵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 심판 정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후보들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곧 이제 연임 쪽으로 그 결론은 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연임 도전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아주 평화로운 시기면 저는 연임 도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2년이 지났네. 2년 내내 야당의 당대표를 모욕을 주고 또 대한민국의 검찰권의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을 동원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소위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털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는 기소를 쭉 했는데 그만큼 2년 내내 이 검찰권을 남용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 그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 심판을 받은 건데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상황에 야당이 어떻게 맞서야 되겠는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가져야 될 소명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기조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뭐 일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극 체제화 된다든지 또는 당 대표 연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가 당에도 좋지 않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또 대권 도전에도 좋지 않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국을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 기왕이 대통령이 됐으니 저는 국가 운영을 정말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교도 엉망으로 했고 경제도 아주 추락하고 있고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과 자기 배우자 지키는 일에만 지금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 운영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고 오직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가지고 있던 일종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총동원해서 이 야당 대표를 비롯한 자기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이 모욕을 주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겁니다. 뭐 그 부분부터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당이 너무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또 최근 경기도의 인사에서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좀 등용이 되면서 뭔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대항 축으로 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김동연 지사도 나름 이제 큰 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뭐 인사에 대한 철학의 반영일 수 있겠는데 아직 다음 대선은 멀었고
그러니 민주당과 민주당원들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추후에 판단할 일이겠죠. 지금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에 대한 탄압보다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외교를 국익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얼마 전에 확인됐습니다만 이 백주대낮에 이태원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청년 159명이 압사당했는데 그것을 마치 특정 세력의 음모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은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데다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김진표 전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돼서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그 대통령의 소신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 김진표 의장의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조찬 기도회 후 독대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나 또 일부 언론인들의 이 증언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이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회고록에 담는 게 맞냐? 이 문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김진표 의장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즉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이태원의 그 참사를 그렇게 기억할까, 그렇게 말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내용을 듣고 마치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고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이 태도와 합치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당시에 이상민 장관을 빨리 이 경질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고 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극우 유튜버들의 그 소위 음모론적 생각을 본인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김진표 의장이 왜 그 둘 사이에 했던 얘기를 꺼내놨냐 이렇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 당시의 기억 혹은 본인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좀 다른 이 답변을 좀 듣고 싶은 주제들이 많아서요. 우선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 방송 3법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이걸 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번 대정부 질의가 이제 2일, 3일, 4일 이제 사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4일 이내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일 날 할 수도 있고 3일 날 할 수도 있고. 본회의가 열리는. 네. 이게 이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서 오거나 혹은 이 국무위원 이제 탄핵에 대한 건은 이제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예정대로. 이제 시간을 이제 뭐 길게 끌 일이 아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 3, 4 중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네, 방침이 민주당 있다는 입장은 거죠? 그런 것 같고 특별하게 뭐 국회법상 하자가 없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그걸 뭐 끌 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2, 3, 4 대정부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핵심적으로 그 다룰 의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래도 정치 분야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또 한동훈 특검법 등
이 권력을 둘러싼 진실의 규명 이쪽에 초점이 있을 것 같고 경제 분야는 아무래도 소위 울산 앞바다 대왕고래라고 하는 1인 기업의 이 산유국의 꿈을 대통령이 뭐랄까 1인 기업의 발표를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이런 해프닝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도 펑크나는 과정에 여전히 부자 감세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확인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세 가지 특검 등 하셨거든요. 예, 해병대원 특검은 이제 여야 간에 오랜 공방이 있었으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내용을 아실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뭐 이제 그동안 꽤 시간이 됐으니까 대충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특검법은 이번 총선에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특검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22대 총선이었고요. 21대 총선 직전에 소위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소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국민의힘의 당시 김웅 의원에게 일종의 고발장을 써서 줍니다. 고발 사주 의혹. 네, 그렇습니다. 그 고발 사주 의혹에 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윤석열 총장, 김건희 지금 여사 그리고 한동훈 검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한동훈의 개입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손준성 검사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자는 바람에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아마 틀림없이 고발사주 과정에 한동훈 당시 검사도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국 대표의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조국의 배우자가 수년간의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위 한동훈의 자녀는 그거보다 훨씬 과도한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거든요. 공정하지 않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자녀 입시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니까요. 누구의 가족은 그렇게 한없이 털려도 되고 또 누구의 가족은 엄호받아야 되고 이런 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고발 사주와 자녀 특혜 그런 비리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게 한동훈 특검의 핵심인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한동훈 특검도 꼭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그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이 숨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할 건데요.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 주위에 그 여러 의문사가 있었는데 이거 좀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여당 의원들은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대로 초점을 몰아가는데 선수들이신 것 같은데 김만배 씨가 소위 대장동 개발 특혜의 핵심 아닙니까? 그 김만배 씨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의 흐름을 쫓아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고 그 핵심의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박영수 검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대부분 검찰의 핵심이었거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고 이번에 죽음의 사연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본인의 대장동 특혜를 엄호하기 위해서 소위
언론사에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만배 씨를 조사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기특검으로 제안되었던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장동 50억 특검의 내용을 하나 추가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쫓으면 배후가 확인이 될 텐데 네. 엉뚱한데 뒤집어 씌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의정활동 각오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 70년 동안 기적의 성장과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여러모로 퇴보하고 있다는 이 신호들이 곳곳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저도 그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크보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정빈입니다. 대나무로 짝짝이를 만들어서 응원하는 응원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플라스틱이 500년이 걸려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대나무로 만들면은 플라스틱보다는 더 이로운 도구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야구를 보러 가면 내가 만든 쓰레기는 제대로 버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실구장이랑 KT구장이랑 문학은 다회용기 사용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을 된다 했을 때 우와 이거 되게 좋겠다. 한 번쯤이라고 다시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 그걸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회용기 반납함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야구를 보는 사람도 이거를 함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KBO 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1000만 관중을 간다고 하는데요. 야구와 환경 함께 생각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팬들이 더 많아지면 지속 가능한 야구, 함께하는 야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7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춘천과 전주 31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고요. 영남 지역도 대구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내륙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남해안, 늦은 밤에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부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정치 토론에도 품격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전에 잠깐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이 미국 이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토론이 너무 중요하고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원래 오늘 토론 주제로 있긴 합니다만 네. 그 토론을 그 주제를 좀 먼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이 그 워싱턴 특파원도 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그 바이든 상원 의원으로서요. 예. 외통이죠. 우리로 치면 외통인데 거기는 이제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국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해박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상원 의원으로서 한국 특파원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대했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참 괜찮은 상원 의원이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이제 부통령이 됐다가 해서 잘했는데 네. 이번에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은 이 디베이트라는 게 벌써 지금 1960년부터 케네디 닉슨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20년을 이제 넘겼습니다. 아니 60년을 넘겼습니다. 60년을 넘겼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이에요. 첫 번째는 대개는 프레지덴셜 디베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는 기구를 통해서 두세 번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CNN 단독 방식이고 9월 10일에 ABC 2차 토론이 단독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례적입니다. 거기에다가 관중도 없고 언론도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앵커가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앵커의 역할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도 두 후보가 4년 전에 싸워가지고요. 상대 후보가 얘기할 때는 나머지 후보의 마이크를 꺼버리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도 저 정도로 처참한 말하자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이제 디베이트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과 체력과 지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이제는 사퇴를 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걸 좀 봤는데 정말 누가 돼도 문제겠다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아주 강한 그 어떤 그 부담 이런 걸 요구를 하겠다. 부담 공유. 예.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근데 이제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또 CNN이 그 이튿날 그 양쪽 후보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체크, 그 팩트 체크죠. 그걸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드러는 났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의 경우에는 바이든을 추종하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이거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강한 그런 그 요구 사항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 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들이 일제히 뭐 지금 이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미 대선을 앞두고 특히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에 휩싸였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바이든 경우는 정말 대통령이 돼도 저런 건강 상태라든지 이게 총기가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
뭐 한 십몇 초 동안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막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다. 그런데 미국의 그 대통령 시스템상 후보를 교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혼란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 교체가 될 것 같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여야 격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한데요. 네. 미국은 중앙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NC라고 그래서 민주당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고 의장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사실 그 사무실에 가보면은 사무실 조그만한 거 한 몇 개 정도 있는 아주 허름해요. 근데 이건 미국은 규정상으로 이런 경우 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후보가 사퇴하는 것 방법밖에 없는데 1968년에 존슨 대통령이 그때 재선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인이 낸시 존슨이 굉장히 설득을 했고 그때는 2가지 영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트남전이 수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존슨 대통령 책임이 크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낸시가 결국은 설득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사퇴하는 게 제일 좋고요. 민주당 대의원을 지금 거의 다 확보하고 시카고 그 8월 19일 날 있을 시카고 그 전당대회만 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전에 결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대주주들 예를 들면 오바마 부부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 의장이라는 게 형식적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 그중에서도 특히 상원하고 하원의 간부들 가령 원내대표 거기는 플로어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가 10% 이상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고액 기부자들이 바이든이 후보로 있는 한 우리 고액 기부 못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이런 몇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현상들, 징후들이 뭐 사실은 다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런데도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은 현재 민주당이 시카고에 모여서 전당대회를 할 때 3,937명의 대의원들이 각 주를 대표해서 모이는데 4,000명 육박하잖아요. 3,900표 정도를 이미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표 정도밖에는 반대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특별회의를 해가지고 물러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공식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질 바이든 부인이 엄청나게 그런데 그 투표해야 된다. 강력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 이번에도 보니까 보트 패션. 예 투표하자라고 하는 거를 원피스에 써가지고 이행하겠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아마 실질적으로도 관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 바이든 여사가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부가 분열이 됐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래도 강력하게 아직은 바이든이 계속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민주당 내 다른 인사들 또 백악관에서 참모를 했던 사람들이나 또 칼럼니스트들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교체 안 하면 재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단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민주국가가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향방을 결정지을 겁니다. 오바마나 클린턴도 여론 앞에는 버티는 재간이 없습니다. 바이든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그 전직 대통령들이 일단은 네. 바이든 그렇죠. 옹호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전략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우리 외교안보 또 경제 국익과 또 워낙 이 관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기회되는 대로 이 미국 대선 과정을 두 분과 함께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정부 질문 정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뭐 이슈는 너무 많죠 지금. 네. 최상병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까지 겹쳐 있고 김진표 회고록에서 촉발이 된 이태원 관련 여러 가지 논란들, 또 김홍일 탄핵과 함께 방송사법,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대정부 질문은 뭐 차고 넘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경제 이슈에다가 화성 사고까지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여권은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가지고 아마 고심을 할 수밖에 지금 없을 거예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은 시청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대정부 질문은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줄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국회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그 밑자락을 까는 그런 공세로 이어지겠죠. 특검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김진표 의장의 그 회고록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탄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한 그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 야당에 대해서 여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크게 부각을 시키겠죠. 이화영 대북 송금 등 또 대장동 사건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과 사법 리스크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어떻게 공세와 방어를 펼치느냐 이런 양상이 될 텐데요. 일단은 굉장히 걱정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민생은 상당히 뒷전에 밀리지 않을까. 실질적인 그런 그 민생 법안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중에 이제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담을 하면서 들은 말씀인데 2, 3, 4일 대정부 질의 중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도 절차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뭐 법을 통과시키는 거와는 또 별도로 정부의 장관급에 대한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금 당장 MBC나 KBS, EBS 이사진 구성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이제 곧 이미 부각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자동적으로 부의될 수밖에 없죠. 탄핵안을 내게 되면 바로 국회에 최초로 열리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하게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안에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홍일 위원장의 진퇴 문제만 결정이 남아 있는 거죠. 진을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퇴를 할 거냐라는 걸 김홍일 위원장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탄핵안은 뭐 대통령 거부권 대상도 아니니까 그냥 국회에서 그렇죠. 탄핵하면 그 순간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발효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 수순으로 또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방통위원회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바대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워낙에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 탄핵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 지금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한 채 양보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여권에서는 여당은 항상 공영방송을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측면이 있었고 솔직히 야권은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방송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오랜 고질병인데 이것은 아마 굉장히 첨예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탄핵과 사법 리스크의 대결이 있는 한 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아마 국회에서 엄청나게 한 채 양보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이게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 탄핵 의결 전에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해서 지금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 인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도 지난번과 똑같이 되면 내일 오전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되면 또 다른 이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또 정부 입장을 청문회 가지고 해야죠. 할 거고요. 네. 청문회도 하고 네. 청문회에서 뭐 반대가 많아도 또는 청문 자체가 네, 안 되더라도 그렇죠. 대통령이 또 임명할 수 있고 네, 뭐 비슷한, 이런 식의 네. 그 되풀이가 계속 되지 않겠어요. 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역대 정권들이 여야 공수 교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특히 공영방송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거에서는 여야가 모두 자유롭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번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좀 악의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이 5인 방통위원회 체제를 만들 때는 그 여러 가지 함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상 독임제 비슷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나쁜 선례가 방통위원을 여야가 추천을 해도 여당 것은 처리가 되는데 야당 것은 처리를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야당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지금 2인 방통위원 체제를 유지를 해왔고 2인 방통위원회 체제는 거의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리고 그 전임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독임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된 거거든요.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예 독임제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5인 방통위원회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5인 방통위원회답게 3인 이상의 찬성을 가지고 방통위원회를 유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영방송 세 군데의 그 이사진들이 다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거든요. 8월이면은 여기서 이제 빵 하고 붙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막 시녀 역할을 강요당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들 다 물러나게 했고 강제로 이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추궁했고 뭐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해가면서 공영방송을 옥죄했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네. 일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양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 행태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야 간에 정말 나중에 어떤 큰 대타협이나 이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의석수에 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방송까지 완전히 야당에게 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악몽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쉽진 않지만 그 대타협이라든지 이 법률을 이제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난망합니다.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저 신경민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청원이 열흘 만에 70만 명을 돌파했다. 뭐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글쎄 서버가 다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시적으로 다운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야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진짜 달려가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청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잘 나가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막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청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 뭐 야당 지지자들이 그냥 하는 거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집권층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청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모든 청원을 가령 그 위원회가 다 픽업을 해가지고 그걸 논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법사위의 소위 청원위원장 정도는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민주당이 그걸 딱 집어 들어가지고 그래 합시다 이렇게 갈 수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청원을 넣고 있는 건데요. 그 이런 청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적은 비율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또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갑자기 2, 3일 사이에 이제 몇십만 명이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엄청나게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뭐 이번에 아마 대정부 질문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을 발의할 때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 국민청원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당과 이제 용산에서 아무튼 뭐 적극적인 그 어떤 그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전당대회하고 이제 또 맞물려 가지고 아마 이런 것이 더 이제 시끄러워질 텐데 뭐 자연스럽게 뭐 전당대회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 여당을 정말 국민의힘은 포기할 건가 이런 우려까지 드는 거예요. 너무 내분이 심하고 그 후보들 간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이 아주 안 좋은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뭐 배신자 프레임이나 여기에 갇혀가지고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흥행은 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전당대회 이유가 굉장히 걱정되는 오히려 여당 스스로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저는 가속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후보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우 의원은 국민의힘 전대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밖에서 보시기는 어때요? 밖에서도 걱정해요. 특히 지금 한 후보가 앞서가니까 한 후보를 왕따시키는 행태 같은 것을 보면 역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을 하는구나. 제가 일주 전인가요? 무더위 속에 남양 특집이 전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왕따 작전을 하면은 이 왕따 작전이 먹힐지 아니면 역작용이 있을지 지금 현재 잘 모르고요. 서로 지금 아전 인수로 왕따 작전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원희룡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 한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중에서는 앞서가면서 원 후보가 종횡무진으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한 후보를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희룡 후보가 대표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원희룡 후보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부채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말에 시사 방송에 나와가지고 검사밖에 못해서 한 후보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검사 직행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후보를 공격하려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을 하는 실수를 했고요. 또 한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장관이 된 것이지 별다른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후보를 지금 깨려다가 윤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친분으로 그 막중한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을 친분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후보를 공격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하고 한 후보가 선거 직후에 만나서 전대 불출마를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 지금 배신의 정치를 프로모션을 하면서 나머지 세 후보가 지금 배신으로 전대가 국민의힘 전대가 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이지 않는 손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 아닌가. 천하의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후보에 대해서 이제 2, 3, 4위 후보들이 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고 그냥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전당대회를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는 그 배신자 프레임도 문제지만은 좌파 프레임을 만드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좌파다, 강남 좌파다. 그러면 그 좌파라고 치면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20년 동안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또 맡겼고 또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좌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좌파인지 모르고 20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지. 그래서 너무 제살 깎아 먹기 식의 지금 전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대 끝나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당 안 할 건가요? 여당 포기할 건가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신들의 목소리, 변화,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이길 것이고 어떻게 국민을 또 하나로 모을 것인가라는 무슨 뭐 비전이나 정책이 나와야지. 국민의힘 지금 그 고쳐야 될 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좀 잠깐 짚어주세요. 뭐 짚을 게 뭐 있나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인영 의원은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 괜히 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질벅거린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DMZ 원래 매년 7월이면은 DMZ 그 투어를 하거든요. 쭉 지지자들과 함께 그 의원들도 일부 결합을 하는데요. 지금 DMZ 투어를 7월에 가겠다고 지금 돼 있고요. 전혀 미동도 하고 지금 김도관 의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김도관 의원이 가끔 이렇게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뭐 나오나 안 나오나 큰 의미가 없는 전대가 될 텐데 용병 후보를 어디서 모셔오지 않는 한 나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대 룰을 결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전대 이거 1인 후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도 국힘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그 경우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라고 치고 그 경우에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냥 추대하든지 선거 없이 아니면 그래도 찬반 투표라도 해보자든지. 어느 쪽입니까? 투표를 안 하고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건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뭐 하고 그렇게 계시군요. 가지 않을 수가 알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뭐 누가 또 나오더라도 정말 그 약속 대련 결과가 뻔한 약속 대련도 아니죠. 완전히 그 제식 훈련이죠. 완전히 정해진 대로 하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뜨겁고. 그 경우에 그래도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뭘 하든 의미는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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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후보 중에 나경원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윤상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의원님. 예. 왜 윤상현이어야 합니까? 사실 제가 당 대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다고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적어도 민당하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민당하고 싸움에서 진 사람은 좀 당원의 자존심상 구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당원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을 끝까지 지키고 박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이 윤핵관과 맞서서 소위 말해서 민심이 당신이고 윤심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과감하게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몇 가지를 보니까 후보들 중에 제가 그나마 가장 근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의 요건에 제일 내가 그래도 맞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그 4년 전이나 8년 전 계속 무소속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그 업보 때문에 계속 제가 정책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법 재판에도 연루되고요. 사실 한참 동안 정책 동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지도나 지지세가 약하고 오히려 제가 중앙정치에 본격적으로 데뷔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지지세 이런 게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그 회복 자신은 있으십니까?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정말로 당의 변화 혁신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다 변화 혁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참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하게 싸운 사람은 저의 당의 변화 혁신이 저 자신의 정책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만큼 절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변화 혁신 하는 데는 노가다도 강점이 있고, 또 변화 혁신하는 데 있어서 줄 세우는 구태 정치가 아니라 당원분들하고 나란히 앞으로 같이 가는 이 혁명을 이룰 사람은 윤상이 아니겠냐. 네. 제가 던지는 메시지 또 이런 연설 통해서 다 들으신 다음에는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권역별 그 합동 토론회 그 순서들이 있죠. 예. 합동 연설회가 5차례 있습니다. 예. 그 합동 연설회와 또 토론회도 있고요. 후보 간 토론회도 있을 테니까
이걸 예. 통해서 윤상현의 진가를 우리 당원들이 받아주시고 알아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예, 갖고 예. 있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님 말씀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 자격이 없거나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은 꽤 높게 나오잖아요. 이건 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인지도 이런 지지거든요. 이 사실 한마디로 인기도입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네. 이제 최근에 뭐 장관을 하고 또 당 대표 대응을 하고 그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가장 강렬하게 당원분들한테 이렇게 비춰진 분이 누구냐.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은 그냥 인기도일 뿐이다. 인지도일 뿐이다. 인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예. 그 어제 그저께 김만배 씨와 저 돈을 빌렸다 또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던 전 언론인이 이제 사망했어요. 예, 기자죠. 네. 그 문제 관련해서 그 의원님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문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습니까? 예, 정말로 이제 이분 그 전직 기자죠. 이분이 뭐 1억 원의 돈을 수수한 거 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이제 자살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사실 6명이 죽어갔습니다. 6명. 한 사람을 두고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껐떡하면 특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이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정말로 특검이 필요한 게 이 지점이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 이거야말로 특검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 조금 전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를 잠깐 질문 드렸더니 아니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김만배 씨와의 관계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면 되지 왜 꼭 하면 이재명 대표를 자꾸 끌고 들어오느냐 이거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한번 보십시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개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7개 혐의를 가지고 4개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자살 사건,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이게 이 6명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야,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특검을 주장하니까 한번 특검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너희들은 민주당을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어떡하면 특검 아니냐. 그래 한번 니들이 좋아하는 한번 특검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한번 밝혀보자.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고 하는 그 국민 청원이 뭐 70만 명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뭐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회고록의 주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이게 전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그 우려와 걱정과 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탄핵 청원 뭐 김진표 의장 근데 소위 말해서 대통령으로 저오는 솔직히 탄핵의 흐름입니다. 제가 알기로 민당 제2야단체 백낙청 뭐 또 이해찬 이런 분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자. 아하. 벌써 이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고요.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엮어서 탄핵으로 가겠다. 탄핵이 안 될 경우에는 제2안으로 조기 소위 말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2027년 5월에 퇴임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2026년 6월에 전국 지방 동시선거 그때까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서 내리자. 이 두 가지 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네. 이재명 대표가 현재 7개 혐의에 4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10월 달에 또 선거법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당연히 유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 판결 전에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동훈 후보 그때까지 예. 2027년 3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예, 한동훈 후보가 그 해병대원 독자 특검법 발의를 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 탄핵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기 전에 종결이 되기 전에 해병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저는 한마디로 야 민주당 당 대표나 할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공수처 수사를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수사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민당의 프레임이 빠지는 거고요. 대야 전선의 어떤 내부 교란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한마디로 야 내가 왜 저렇게 할까 저분은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만약에 특검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런 시나리오 간다고 봅니다. 일단 민당이나 조국 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특검을 추천합니까? 아마 골수 좌파 이념을 가진 민변 출신의 특검을 추천할 겁니다. 네. 그 사람이 특검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실에 뭐 이시원 비서관이라든지 유재현 국방법무관리관이라든지 뭐 여러 통화들 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분명히 대통령을 공동정보로 몰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민당은 탄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108명의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은 진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쟤네들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2022년 7월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재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헌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한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네. 수사권이 없는데 작년에 이 사람이 8명 임성근 제1해병대 사단장을 포함한 8명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을 한 겁니다. 월권이 하고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변 출시 특검이 들어오면요. 어떻게든 공동정보를 엮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당은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9명이 저쪽에 동조하는 순간 바로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당이 몰락하고 정부가 몰락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의원님도 지금 이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으로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의원님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뭉치는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뭉쳐야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어떤 정쟁으로 정략적으로 탄핵으로 몰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이런 길만이 정부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똘똘 뭉치는 방법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뭉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결국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당 지도부를 잘 뽑아야 됩니다. 당 지도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하나로 단일 대우로 다 포용의 정치, 덧셈의 정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정은 완전히 관계가 와해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겁니까? 사실 이제 탈당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이미 심평 변호사가 계속 말씀을 해 오셨고요. 네. 사실 당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의 신뢰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전륜이다. 전륜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당정계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원희룡 그 전 장관의 시간도 똑같이 아닙니다. 두 분 다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들이다. 두 분 다 자숙의 성찰의 시간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높은 인기를 가지고 나와서 일종의 현 세력 대 미래 세력하고의 이 다툼에 있거든요. 앞으로 그 다툼이 격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깨어있는 당원분들, 시민분들께서 야 진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당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결국에는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전국 정당, 국민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는 호남 기반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영남 기반 정당이잖아요. 예. 지금 영남권이 특히 책임 당원들도 많고 그래서 영남 민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영남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아요. 민심은 어떻습니까? 영남 민심? 영남 민심은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여러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정부를 지켜야 된다. 정부를 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철우 지사를 며칠 전에 만나는데요. 네. 이철우 지사 말씀은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민당식의 특검법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정략적인 법안인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책으로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영남 분들의 정서를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듯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후보 간 단일화. 연대라는 것은 일단 이 당원분들 어떤 국민분들의 예의가 아니다. 그럼 왜 이거 전당대회를 나갑니까?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원분들 또 국민분들을 설득해서 누가 이기는 정당, 이기는 민생 정당을 만들 것이냐 이게 주안점이 있죠. 네. 연대를 해서 어떤 특정을 배제하자.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로 참 당을 살리고 싶습니다. 개멸적 참패를 당하고도 전화 변화 성찰이 없는 당. 이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살짝 죽어있는 당. 변화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변화 혁신을 저절히 정치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느끼는 윤상현이 해낼 수 있다. 지금 너무나도 이 후보 저 후보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서기는 권위주의적인 나란히 앞으로 쓰라는 리더십의 행태입니다.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이 그걸 거부하고 윤상현이 밑으로부터 당원분들과 함께하는 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나란히 앞으로 가는 포스혁명을 꼭 이뤄내서 이기는 정당, 민생 정당, 정말로 서비스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후보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입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일주일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완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요. 네. 조편성이 됐습니까? 네, 조편성됐습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의 나라를 쫙 이렇게 6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팀씩 뽑았는데 저희가 이제 B조에 속하게 됐고요. 55위의 이라크 피파 랭킹입니다. 그다음에 68위의 요르단, 76위의 오만, 그리고 95위의 팔레스타인, 네. 그리고 137위의 쿠웨이트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포트에서 1위가 아니라 2, 3위 팀들이 저희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피파 랭킹으로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이기지 않겠냐. 근데 저희 아시안컵 때 요르단 경우처럼 예. 뭐 이제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A조 보면 이란, 카타르, 우즈벡 강팀들이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즈스탄, 북한.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감이 있어요. C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 그래서 아시아에서 1위, 4위 팀이 한 조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C조가 죽음의 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홈앤어웨이 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동을 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주변에 가까운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쉽게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중동에 가야 됩니다. 근데 중동도 팀을 보게 되면 정세가 좀 불안한 이라크, 팔레스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상 전쟁 중이라서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제3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방안도 모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 중동세가 많으면 저희가 중동에 이상하게 그 쇼크가 많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때 도하 참사,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8강 진출이 좌절됐을 때. 예. 그다음에 더 저거한 건 2003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 팀에 속해 있는 오만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76위하고 20위권하고 붙으면 그때가 2002 한일 월드컵 직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적어도 한 3대1, 4대1 정도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거꾸로 3대1로 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경기의 여파로 그 다음에 벌어진 몰디브와 예선에서는 비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동과의 경기 피파 랭킹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특성상 좀 조심은 해야 되고 특히 원정 경기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은 문제가 없는데 이 컨디션 관리나 멘탈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자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 아직 선임이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예, 이게 너무 오래 끌면 이것도 다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국내 감독들이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나 김동훈 감독이 좀 유력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 체제로 축구 대표팀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김동훈 감독이 KBS하고 단독 인터뷰하면서 이미 10인 후보에 있을 때 나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었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외국인 감독이 선임할 때마다 국내 감독이 들러리 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국가대표팀보다는 클럽팀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제 이제 프로축구 울산 홍명보 감독이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협회에서 자꾸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축구협회에서는 자신보다 경력이라든가 성과가 뛰어난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내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팬들한테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계속 머물 것이다. 이래서 간접적으로 그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파 감독이 지금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 선임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보통 왜 사퇴를 하게 됐고 오히려 사퇴한 분한테 그 이유나 원인을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바로 축구협회를 직격했습니다. 대체 크린스만 사태에서 축구협회가 배운 것은 뭐냐?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전력강화 위원장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밀어주지 못하고 사퇴하는 지경까지 이렇게 만들었느냐. 본인이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있고 했었던 김판곤 전 전력위원장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좀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긴장을 좀 해야 한다. 협회가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네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감독이 아직까지는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후보궁에 오르는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그 아놀드 감독이나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헤수스 감독이 사실 우리 축구와 맞느냐의 문제는 또 약간 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최종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임생 이사가 날아간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이때 자국 출신 감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그 유로 24를 보면 스위스란 팀이 피파 랭킹이 19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팀의 감독이 무라드 야킨이라고 스위스 출신 선수 출신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를 보시면 지난해 우승팀인 이탈리아를 잡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그 장점을 잘 읽어주고 또 선수들은 그 지도자를 리스펙트해주고 그래서 좋은 팀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축구도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뭐가 문제다 이런 지적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 희망을 갖게 될 텐데 조금은 축구협회 행정 또 정몽규 회장의 선택이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요? 네. 예, 이 문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지금 손축구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저희로 치면은 축구 선수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도자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생 선수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뭐 진짜 보게 되면 선수의 허벅지에 뭐 이렇게 멍이 든 사진들이 발견되고 또 여러 차례 폭언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선수를 사랑해서 그렇고, 근데 본인의 방식이 좀 거칠었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에게 사과하고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의외로 합의금 문제에서 이게 도출이 돼 버렸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어린 선수 쪽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돼 있고 또 손흥정 감독이 그런 거 손흥정 감독의 변호사가 이런 걸 제기했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린 선수의 가족들은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서 축구 선수의 지도 방식을 떠나서 이제 좀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실 공방으로 번져서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죠. 워낙 멘탈이 센 선수고 또 그리고 그 손흥정 씨가 이렇게 막 뭐 지도하는 방식이나 이건 원래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도 거칠었다고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조편성부터 감독 선임회까지 축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갔습니다.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1일 7월의 첫 번째 날 월요일 아침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